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아픕니다. 그게 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대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며 결국 이루게 되는 그 수많은 국가들의 형태들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를 매우 열등한 형태의 국가 시스템으로 여기며 심지어 극도로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길 세상에는 총 5가지 형태의 국가가 있는데, 이 5가지 형태의 국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조금씩 타락하며 그 다음 아래 단계로 내려가며 형성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이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이자 최고로 완벽한 정치체제는 바로 철인 정치로, 즉 그 어떤 자기 개인의 욕망도 없이 오직 전체의 이익만을 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왕이 통치를 하는 국가이며,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티모크라시로, 말하자면 고대 스파르타의 경우처럼 힘과 명예를 중시하며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여 부패가 없는 국가이고, 세 번째로는 올리가르키로, 말하자면 부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로, 어떻게 보면 과거 왕과 귀족이 힘을 나누어 가졌던 봉건주의 세상과도 비슷한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귀족과 평민들 계층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국가가 더 붕괴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의 평등을 말하는 민주주의입니다.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군중의 무질서와 권력자들의 방종이 난무하며 그 애초 이상과는 달리 전혀 자유롭거나 평등한 국가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국가가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나쁜 형태인 바로 티라니가 돼요. 즉 더 나은 자유와 평등을 빌미로 권력을 잡은 어리석고 타락한 독재자 폭군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은 마지막에서 딱 두 번째에 있는 매우 열등한 국가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주의 국가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이 민주주의도 만약 운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로 타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플라톤의 경우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무지하고 편협한 대중들이 그 민주주의 투표로 스승을 사형에 처한 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특히 더 싫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생각에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실제로 이 민주주의는 항상 그 안에서 많은 결함과 다툼이 있어 왔고, 또 플라톤의 말처럼 지난 근대 역사에서도 보면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락을 해 독재 국가로 전락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분인 고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 민주주의는 결점이 많은 제도이며 절대로 이상적으로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그나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딸 수 없는 것, 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인간의 형벌처럼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된 정치체제라고 그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어령 선생님처럼 많은 공부와 지적 고찰, 그리고 나라와 인간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분도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어딘가 심각한 결점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아프며 늘 그렇게 끊이지 않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몰라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사회의 어른이자 현명한 지식인이 오래 쌓아온 자신의 지혜와 또 연륜으로 상황을 정리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어딘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시 정리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잡히며 커다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우리 사회 지식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정수만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어령의 말을 소개하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고 필요한 위안과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나라 언론계, 출판계, 방송계,
정치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고루 퍼져 있는 이어령 선생의 제자 수십 명이 무려 3년간 매달려서 지난 60년간 이어령 선생이 글로 써낸 수백 권의 책에서 최고의 문장들만을 뽑아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여기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그 문장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최대한 원뜻 그대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새로운 세계는 오직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겪고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사랑이든 또는 국가든 간에 반드시 그 잉태의 괴로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옆으로 미루고 타인을 위해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스스로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애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는 발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런 가족 가운데 가장 큰 가족이 바로 국가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은 결핍 덩어리 존재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날개도 사자의 강한 힘과 이빨도 없고 추위 앞에서는 따뜻한 털을 가진 작은 토끼보다도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만 또 한편 바로 그런 결핍과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고민하며 자신의 결핍을 보완해낼 기술과 문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내일은 오늘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을 믿고 응원하라고 그는 말하며 비록 우리 인간들은 결핍투성이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느 원시인의 동굴 무덤에서도 그 주변에 뿌려진 꽃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죽은 이를 위해 꽃을 뿌려 기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존재 또한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지식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또 지식은 기술이 되어 인간을 달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자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식 이상으로 스스로의 영적 상태와 지혜의 갈구를 소중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터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봐야 터가 좋지 못하면 행복이 머물지 못하는 법인데 우리 인간의 경우 내가 가진 돈이나 높은 지위와 같은 화려한 집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즉 영혼이야말로 내면의 터이기 때문에 항상 그 터를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터야말로 낮에는 두껍게 화장을 하고 살지만 밤이 되면 집에 와 그 화장을 모두 깨끗이 지워내고 마주해야 하는 여성들의 맨 얼굴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우리 개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자잘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조언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를 셈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말에 보면 도둑 맞은 셈, 술 마신 셈 또는 입장료를 낸 셈 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불행들에 대해 그보다 더 큰 화를 겪게 되지 않은 점을 감사히 여기며 더 나쁜 것에 비교해 그렇게 셈치며 스스로를 다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경에 보면 사고, 즉 네 가지 고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큰 고통을 뜻합니다.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그 네 가지는 고통이 아닌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힘을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한 평온의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어리석게 매달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하면 많은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당부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특히 우리말을 각별히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장을 남기셨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방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자기를 쓰는데 가방의 경우 그냥 담기만 하지만 이 보자기는 여기 이 멋진 차는 얼마 전 페라리에서 출시한 새로운 슈퍼카인 F80이라는 차입니다. 대략 120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 강력한 엔진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를 약 2.2초 만에 끊고 슈퍼카답게 문도 위로 열리는 데다 또 생긴 것도 엄청나게 멋지지만 우리는 이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우리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의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와도 같고 또 그걸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먼저 관심이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로 페라리보다도 5만 배나 더 멋있고 강력한 탈 것인 그 F-22의 후속작이자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하게 될 최강의 전투기인 바로 미 공군의 6세대 신형 전투기가 바로 그것인데, 어저께 저녁 무슨 깜짝 선물처럼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런 역사적이고 멋진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우리 트럼프께서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다 미 공군 장성들이랑 전투기 사진 포스터랑 다 갖다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그 설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공식 명칭은 바로 F-47입니다. 기존 F-22와 또는 F-35와 아무런 연계성도 없는 정말 뜬금없는 이름이긴 한데, 이것을 두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차 대전 기간 꽤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는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F-47로 이름 지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본인은 이 새로운 전투기를 소개하면서 그 공식 명칭은 F-47이고 이 이름은 공군 장성들이 지었다고 하는데 나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만 언급하며 넘어갔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너무도 겸손하고 절대로 자신을 뽐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군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의 부담을 주어 이렇게 자신의 그 47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전투기의 이름에 넣어 기념하는 따위의 유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여 아마도 P-47 썬더볼트 전투기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 분명하다고 대충 모른 척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47을 보잉에서 만듭니다. 사실 이게 이번 뉴스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미국 슈퍼 전투기들인 F-22와 F-35는 모두 다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미국 정부에서 이번 F-47을 공개하며 내놓은 공문입니다. 잘 읽어보면 이 F-47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과 앞으로의 일정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F-47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F-22에 비해 더 강력한 힘과 더 긴 항속거리, 더 뛰어난 스텔스 성능 외 더 치명적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군이 공개한 공식 사진은 사실 딱 이 2장 뿐입니다. 이게 그 백악관에서 공개한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이게 미 공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F-47은 그 크기가 F-22와 비슷하거나 또는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체에 이미 그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F-22보다 스텔스 기능이나 첨단 디지털 능력 같은 것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항속거리를 거의 1.5배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F-47의 경우 F-22처럼 쌍발이 아닌 F-35와 같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여 무게를 낮추고 거기다가 또 내부의 무장에서 가지고 가는 미사일의 수를 크게 줄여서 또 추가로 무게를 줄여 더 긴 항속거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F-47의 경우는 F-22와는 달리 한 대당 최소 5대 이상의 드론들과 편대를 이루어 전투에 투입된다는 것이 이미 미 공군의 공식 문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 미사일 무장을 거의 다 함께 작전하는 드론들이 운영하도록 하면 그 설명이 말이 됩니다. 우리 KF-21도 이미 드론들과 함께 운영되는 것을 최초 그 개발 단계부터 구상을 해왔고, 또 사업 공개 초기 가오리 X라고 불리는 무인 전투기 드론들과 함께 비행하는 그래픽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어 아마 근미래 항공전에서는 각각의 전투기들이 이 드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풍경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F-47의 디자인은 아까 본 그 2장의 이미지 외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미 기체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온 지 벌써 5, 6년도 훨씬 넘었기 때문에 FA-XX-라는 이름으로 그 디자인 컨셉이 공개된 것이 꽤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좀 전에 본 그 미 공군의 공식 이미지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F-22의 디자인과도 뭔가 좀 세대가 다른, 확실히 또 다른 레벨의 새로운 형태의 미래 전투기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멋지면서도 어딘가 UFO처럼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콕핏 양옆으로 나와 있는 카나드입니다.
카나드라, 우리말로는 귀 날개로도 부르는 주 날개 앞에 붙어있는 작은 날개들을 뜻합니다. 중국이 만든 오직 그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스텔스기 J-22에도 붙어있던 바로 그 더듬이 날개가 바로 카나드인데, 원래 초기에 돌아다녔던 이런 이미지에서는 카나드가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리고 이 F-47 스텔스 기술의 원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보잉의 BOP 기체에서도 앞 동체 부분이 매끈하고 깔끔했었는데, 최근 공식 이미지에서는 분명하게 그 카나드가 보여서 굳이 왜 이런 걸 붙여 놓았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보잉에서 일하는 세계 최고 전투기 디자이너와 공학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 했을 것인데, 아무튼 지금 유일하게 바로 그 카나드 부분이 미국의 밀리터리 온라인에서는 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카나드 포함 그 날개의 각도입니다. 잘 보면 날개들이 모두 위를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47이 극한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날개 각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어, 그러니까 기존 F-22의 경우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 즉 사람으로 치면 그 겨드랑이 부분이 스텔스 기능에 있어 최대 취약점 중 한 곳이었는데, 이 F-47의 경우 그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위로 들어 올려 실제로 F-22에 비해 피탐지 면적이 고작 0.000001 제곱미터로 실제로 레이더로 보면 거의 작은 파리 한 마리 수준의 작은 면적밖에 보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 발표하길 F-47은 트럼프의 임기 내 하늘을 날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2028년 전에는 첫 비행을 해서 대략 2030년경에는 실전 투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F-22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생산 비용은 현재 F-22의 가격인 4,400억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 특히 최근에는 이 국제 방산 분야에 있어 그 세상과 상황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재무장을 선언하며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거의 전속력으로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옛날 무기 재고들 다 쏟아부은 미국과 러시아도 이제 슬슬 다시 그 거대한 창고를 채워야 하니까 바빠질 것 같고, 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대만을 침공할 생각인 중국의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무기들 뽑아내며 차곡차곡 무기고를 채우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또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서 미래 전장의 그 다이나믹이 그 바탕부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새로운 기회들도 열리고 있어 이제 막 세계 최고 방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기회와 흐름을 잘 활용하여 미래 최첨단 방산 시대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태릉 선수촌 다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나옵니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수준의 힘든 훈련들을 아주 짧은 휴식 시간을 사이에 두고 계속 연이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째서 길거리나 술집에서 실수로라도 혹시 만두기와 싸움이 붙었다면 무조건 빨리 사과하고 함께 맛있는 삼겹살 먹으러 가서 빨리 화해하고 친해져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슬링은 비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웨스틀리안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올림픽에서도 가장 처음 채택된 가장 권위 있는 종목 중 하나이자, 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역시 젊은 시절 아테네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레슬링 선수였을 정도로 이래저래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레슬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게 아주 많은 금메달을 안겨다준 원조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심권호 등 그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국민 대다수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재엽이나 최민호 같은 유도 금메달 선수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곰돌이 김우진이나 임시영 같은 신궁들의 얼굴과 이름들 역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금메달에서 딱 한 계단만 내려간 은메달만 되어도 우리는 그 선수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동메달이나 또는 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얼굴이나 이름들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즉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1등만 기억하는 뭐 같은 세상의 잔인한 현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 영국의 올림픽 조정 대표 스타인 캐스 비숍이 자신의 선수 생활과 또 은퇴 이후 바라본 세상을 돌아보며 쓴 책 롱윈을 통해 오늘날 세상이 오직 승리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미쳐 아이들 교육부터 직장 생활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힘들고 좌절이 가득한 삶이 아닌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엇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과 직장 문화가 계속 떠올라 깊이 공감이 되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책은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하게 추천한 매우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캐스 비숍은 자신이 은퇴를 하며 스포츠계를 떠날 때만 해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승리 경쟁을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전부 피말리는 경쟁과 승리 집착에 빠져 있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원래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어차피 남을 이겨야만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면 맞는 지적이기도 한데 이 책의 깊이는 그렇게 얇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와 직장 세계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한 또는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고 또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서 과연 그 승리의 대가가 만족스러웠는지 후회는 없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때 프랑스의 영웅이자 그 유명한 투르드 프랑스 로드 사이클 대회 7연승에 빛나던 랜스 암스트롱의 경우와 또 최고의 럭비 선수 조니 윌킨슨 외 수많은 초엘리트 운동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며칠간의 아주 짧은 만족과 그리고 어딘가 좀 슬픈 느낌이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 것 외에는 상당한 공허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오직 공부만 하여 최고의 대학교를 간 후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현재 투자업계에서 무려 연봉 120만 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현재 자신은 대학 시절 목표했던 대다수 목표를 다 이룬 상태지만 아침에 출근하여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싫고 이대로 그냥 매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을 정도로 즉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 뒤로 남들은 모르는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포츠와 직장 세계에서 최고로 승리한 사람들의 경우인데 거기서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수많은 탈락자들과 패배자들의 경우는 달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그녀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흘러가는 지금의 세상은 승자에게도 또 패자들에게도 너무도 괴로운 아무도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고안한 롱윈 즉 단기적이고 파괴적인 승리가 아닌 인생을 길게 보고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경쟁의 상태가 절대 자연적이지도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윈의 경우 그 어원은 중세 게르만어인 개빈과 분이야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개빈의 의미는 일하다, 노력하다이며 분이야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윈이라는 단어는 이기거나 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즉 승리나 우승 또는 합격 같은 특정 순간이 아닌 긴 호흡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편안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였음을 그녀는 지적합니다.
또 경쟁을 뜻하는 단어인 컴페티션의 경우 역시 라틴어 콤페테레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싸우고 무찌르는 게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인 함께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단어의 바탕에는 합동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귀한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찬미가 있는 단어였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서로 짓밟고 죽여야 하는 경쟁의 의미로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류학과 동물 행동학으로도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살벌한 경쟁 세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등을 예로 들곤 하는데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연 세계에서는 그런 필연적으로 살생이 벌어지는 관계들 외에 코뿔소나 얼룩말 등 위에 살며 기생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소 등 쪼기새의 경우나 또는 서로 소통하며 사자나 표범으로부터의 위험을 서로 알려주고 협업하는 개코, 원숭이와 가젤, 사슴들의 관계, 경쟁이 아닌 서열과 협업이 원칙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 사냥을 하는 수많은 무리 동물들의 세계처럼 자연의 섭리가 생존이고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면 경쟁보다는 공생과 협력의 전략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이 실제 자연의 세계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들, 매일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식량들, 전 세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들이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만년을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과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다른 누구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이 지구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정말 희한하게 찾아낸 끔찍한 결핍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으로 인해 타인을 이기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인 건 잘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 더 완벽한 예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 기성 세대들 역시 자라나며 겪어야 했던 바로 그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건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힘든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우리나라의 시대적 산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소중한 12년도 넘는 유년 시절을 하루 15시간 이상씩 교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배움이 아닌 외우기 시합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0.1%의 승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99.9%를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모순, 그리고 거기다가 그 0.1%의 행복조차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이 엄청나게 기괴한 레이스가 어찌 보면 저자가 말하는 그 올림픽 스포츠의 세계보다도 더 무서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이딴 진부한 각종 말들도 문제입니다.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는 자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억지 노력을 강조하는 엉터리 표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멍청한 말에 의하면 앞서 말한 그 0.1% 안에 들어가지 못한 99.9%는 모두 포기를 한 패배자들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도 해로운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겨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괴로운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성공이라는 게 뭔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최고로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무슨 사가 되는 것, 아니면 통장에 몇억 몇십억의 돈을 모으기와 같은 것들이 리스트 제일 위에 올라오는데 그런 피상적이면서도 사실 요원한 것들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 내가 장기간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현명한 목표와 삶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하고 또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경쟁자를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참여와 협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다 잘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올림픽의 영광은 승리가 아닌 참여였습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나와 주변 사람들 또는 내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고귀한 목표라면 그걸 결국에 이루어냈냐 성취하고야 말았냐 하는 결과론적이 아닌 지금 그런 훌륭한 목표를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 의미와 행복 그리고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누구도 패배자가 될 필요가 없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속도로 모두 행복하게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더 부자처럼 더 풍요롭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럽게 느끼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하거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자 훨씬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공부를 통해 나의 관점을 더 지혜롭게 바꾸는 것인데, 이 책의 경우 그 후자의 역할을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삶과 세상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관계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러시아에 대항해 한편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크게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대신 얼마 전까지 미국과 원수지간이었던 러시아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의논하며 더없이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로 포와 미사일을 쏘며 싸웠던 미국보다 더 다가가고 화해하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약 몇 년간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거의 적대국에 가까운 사이까지 될 정도로 사이가 매우 험악해졌었고, 양국 사이 이어졌던 모든 국가적 상업적 거래가 전부 올스탑되었고, 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은 그 공장들을 모두 그대로 놓아두고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식될 기미가 보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과 현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전 종전 관련 결정은 얼마 전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 그 끔찍했던 백악관 회담 이후 아마 사실상 앞으로 그 둘 사이 진지한 대화는 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 그대로, 즉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결정되며 이 전쟁은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여서 해외에 있던 자금들도 동결되고 또 수출길도 모두 막혀버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입품마저 막혀버려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그런 상황 덕분에 사실 그동안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들어오던 질 좋은 한국산 가전과 생활 필수품들이 모두 막혀버리자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물건들을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고, 중국은 거기에 더해 지난 3년간 달리 내다 팔 곳이 없었던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또한 엄청나게 싸게 사들이며 이래저래 러시아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복귀를 하면서 그랬던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미국이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얼마 전까지 러시아에게 그랬듯 엄청나게 때리고 옥죄며 괴롭히게 될 것이고, 반면 이제 모든 제재가 풀린 러시아에는 다시 질 좋은 우리 한국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냥 1등이 아니고 완전 압도적으로 거의 항상 1등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편식품은 바로 한국의 도시락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 사각형의 도시락 라면의 인기는 국민 라면을 넘어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엄청난데, 오죽하면 러시아에서는 이 라면이라는 단어가 도시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 외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꽃게랑과 자갈치 과자, 그리고 사랑해요 밀키스 등이
우리 한국에서의 인기와는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위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인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도 같은 것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한국은 단지 작고 강한 나라, 그리고 최고 품질의 모든 물품을 만들어내는 전 세계 최고 제조업 강국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가장 어려울 때 러시아 곁을 지켜준 의리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우리도 IMF를 겪으며 한참 정신이 없던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 역시 거의 국가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70년 넘게 이어져온 공산주의 토대 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를 시도한 지 불과 7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였는데, 그때 러시아 루브라와 부동산들은 원래 가치의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기까지 하며 러시아 경제는 정말 순식간에 파탄이 나버렸고 외국 기업들도 서둘러 하나둘씩 러시아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발을 뺀 게 바로 일본의 소니였고, 반대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다 나간 다음에도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 세계가 러시아 경제의 몰락을 바라보며 거리를 두기 바빴던, 어찌 보면 러시아에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고 외로웠던 시기에 그런 러시아 곁을 지켜주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닌, 특히 삼성의 경우 러시아 협력 기업에서 당시 삼성에게 지불해야 할 6천만 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그 회사의 사옥을 담보로 받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 사옥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 사옥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회사가 계속 사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은 이후 러시아 경제가 다시 일어서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해당 사옥의 가격 또한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딱 원금인 그 6천만 불만 받고 이제 재기에 성공한 그 협력 기업에게 그 건물을 그대로 돌려주기까지 하여 이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 커다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삼성이 지난 15년 가까이 계속 호감도 1위 브랜드이고, 또 도시락도 모든 식품을 다 통틀어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브랜드인데다가 요즘에는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한국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잘생긴 청년들과 엄청 예쁜 러시아 아가씨들이 국제 결혼을 하여 굳이 자기들끼리 안 보이는 데서 잘 살면 되지 괜히 보는 사람 괴롭게 서로 좋아 죽으며 알콩달콩 깨떨어지게 잘 사는 모습도 요즘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에게도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사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빠르게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 그 국방 기술 개발에 고비 때마다 진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걸 일명 불곰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게 한국이 빌려준 돈을 돈 대신 현물, 즉 무기로 대신 갚아준 것을 지칭하는 말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는 한국에게 꾸준하게 러시아의 핵심 무기들과 기술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1차 불곰 사업 때 가장 먼저 T-80 전차와 BMP-3 장갑차, 그리고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등이 들어와 우리나라는 그 무기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전 세계 최강 우리 육군 기갑부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된 제2차, 3차 불곰 사업을 통해서는 또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과 같은 핵심 미사일 기술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리고 이어서 절대 한국의 최초의 초대형 ICBM이 아닌 정말 순수한 우주 항공용 로켓 발사체인 나로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또한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게 도시락과 초코파이를 주고, 또 러시아는 우리에게 전차와 미사일을 답례로 주어 그렇게 탄수화물과 화약을 맞교환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래와, 또 러시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그들 편을 들어주었던 그런 훈훈한 역사가 있던 터라 사실 얼마 전까지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 동북아에서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돈독하고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며 결국 러시아에 있던 우리 한국 기업들 역시 빠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항상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는 절대로 너희와 적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나라 또한 그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무려 3위에 달하는, 그래서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그 상당 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이동 거리까지 가까운 데다가 또 러시아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던 것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거래가 갑자기 끊겨버리며, 그 대신 급하게 중동과 호주로부터 이전보다 무려 2.5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이 천연가스를 사와야 했을 정도로 우리에게 또한 러시아는 고마운 것 외에도 여러모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랬던 우리와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거의 적대국의 관계로까지 치달으며 급속하게 관계가 악화되던 것이 최근 빠르게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러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인 삼성이 지난달 벌써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재개했고, 또 러시아의 정보 분석 기관인 텔레콤 데일리의 데니스 크스코프도 CEO 또한 이번에 삼성에서 출시하는 신제품도 미국보다 러시아에서 며칠 더 일찍 출시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지난 몇 년간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핸드폰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원래부터 전 세계에서 삼성 핸드폰 점유율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높을 정도로 가장 높은 러시아에서 삼성은 이미 빠르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현대 또한 최근 러시아 상표권을 재등록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2년 내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 공장을 약 14만 원에 매각하며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으로 종전이 되면 다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준비를 지금 이미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 또한 약 한 달 전 2025년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5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라며,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역시 꾸준하게 한국과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또한 화해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인입니다. 땅도 크고 무기도 많고 또 무엇보다 자원도 엄청 많지만 튼튼한 제조업 환경을 갖추지 못해 사실 무기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이며,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좋은 가장 인기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이 동북아에서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한 동맹은 저 태평양 너머의 미국밖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 역시 어찌 보면 홀로 외로운 나라이며, 또한 이 작은 나라에서 최첨단 전투기부터 손톱깎이와 지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모두 만들어내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제조 초강대국이긴 하지만,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 외엔 자원이라곤 하나 없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원 부국이자 군사 초강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부디 빨리 종전이 선언되어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손잡고, 그리고 그 클럽에 우리 원조 동맹 미국도 함께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새롭고 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동맹 체제가 생겨나 우리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여기 이 남자,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어울리지도 않는 검은색 가죽 바이커 자켓을 입고 나와 마치 자신이 무슨 스티브 잡스라도 되는 듯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바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엄청나게 멋진 남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이 엔비디아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2천억 달러로 무려 세계 3위의 회사입니다.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컴퓨터 세계의 원조 고인물이자 늘 최강자였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하는 회사이고 뭘 만드는 회사인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아직 그게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갑툭튀 등장해서는 지금은 어딜 보나 다들 이 엔비디아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미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지금 그게 얼마가 되었을 거라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래도 재미로 좀 계산을 해보자면 실제로 10년 전 비트코인을 샀다면 그게 당시 대략 $500였고 지금은 $8만 정도 되니까 160배 정도 오른 것으로, 즉 그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무려 160억 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전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그게 지금 약 210배쯤 올랐으니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210억 원을 가지고 있게 돼요. 즉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비트코인스러운 만화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인 것입니다. 이 대만의 어느 가난한 이민자가 세운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겨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로, 또 너무도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과정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 영상은 전 세계 최초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 한국인인 태킴이 실제로 그 창업자들과 핵심 직원들 10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만든 엔비디아에 대한 전 세계 최초의 책이자 가장 완벽한 책인 엔비디아 레볼루션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이 좀 두껍고 또 그 안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 그리고 특히 젠슨 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엔비디아의 성공이 전혀 우연이 아닌 결국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음을 알게 되어 배운 게 굉장히 많았던 좋은 공부였습니다. 이 젠슨 황은 업계에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산업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CEO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엔비디아가 오늘날 이처럼 성공하기까지 몇 번이나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도 거의 광신도 수준의 그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 직원들의 도움 외에도 젠슨 황 자신이 가진 상당한 지혜로움과 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태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그것도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이 아닌 특이하게 치킨의 고향 켄터키에 정착한 대만 가족의 아들로,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황인훈입니다. 어딘가 얼굴이 매우 황인훈처럼 생긴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인훈이 형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딱 부모님이 가장 원하실 만한 훌륭한 아들의 모습이자 우리나라 1, 2세대 미국 교포분들의 가정에서 자주 보이던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데다 또 가난 때문에 철도 빨리 들어 착한 바로 그런 소년이 어릴 적 젠슨 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동네에서 거칠고 사나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니며 어린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며 자라야 했지만, 그럼에도 공부도 학교에서 가장 잘했고, 또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웬디스나 데니스 같은 동네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돈을 모으던 그야말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해 전기공학을 공부한 후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구애를 받아 그 가운데서 당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 한 곳인 AMD에 입사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그는 당시 업계 최고의 회사들이 모두 원하던 최상급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기서 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너무도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 자신들만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자는 그 꼬임에 넘어가 커티스 프리엘 그리고 크리스 말라코스키와 함께 1993년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원래 스타트업이 그렇듯 이들 또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집 차고에다 회사를 차렸듯 프리엠의 집에 회사를 차린 다음 단순히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세코이아 캐피탈에서 첫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실제로 그들의 아이디어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귀한 첫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닌 그 세 사람의 평판, 그 중에서도 특히 업계에서 젠슨 황의 평판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오직 그를 믿고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세 사람은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다 끝마치고 나오고, 또 이후에 올 후임자가 문제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나오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 시기도 미루었을 정도로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래서 심지어 사표를 내고 나왔던 그 AMD에서조차 그렇게 평판이 좋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렇게 좋은 평판 덕분에 이들이 회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자 주변 회사의 최고 엘리트 기술자들까지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며 그 좋은 직장들을
것을 뒤로하고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엔비디아의 첫 프로젝트인 MB1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옛날에 그 유명한 게임 회사였던 세가에서 차세대 게임기인 드림캐스트에 들어갈 그래픽 칩 설계를 맡기며 정말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들은 그 세가 프로젝트 또한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젠 정말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가 걱정하고 있던 터에 비록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과의 협업 관계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확인하게 된 세가에서 오히려 $500만 더 지원해 주어 그 돈으로 만든 세 번째 프로젝트이자 돈이 너무 부족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테스트를 해보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곧바로 만들어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말까도 확실하지 않았던 RIVA 128이 1997년 컴퓨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직후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STB 시스템즈에서 즉시 3만 개의 주문을 수주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드디어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이자 또 집이 아닌 멀쩡한 사무실을 가진 회사로 클 수 있었는데 여기 이 사진은 엔비디아 초창기 직원 중 한 명인 오른쪽 로버트 송고르가 언젠가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될 것이라며 젠슨의 그 첫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1997년 이때가 이들이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냈고 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며 140만 불 이상을 벌었으며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래픽에 집중한 칩 개발로 방향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젠슨 황이 회사의 CEO로 정식 선출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셋이 함께 운영을 했고 따로 CEO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창업자는 젠슨과 일체 상의도 하지 않고 어차피 회사 초기 때부터 자기들은 젠슨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아예 정식 CEO가 되어 회사를 이끌고 우리는 마음껏 개발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젠슨 황의 리더십은 상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젠슨 황은 생긴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월가에서 가장 죽이기 힘든 CEO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변 거대한 경쟁자 회사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젠슨 황이 매번 지혜롭고 용감하게 대처하며 위기를 이겨내며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다가 결국 1991년 1월에 엔비디아는 화려하게 상장을 하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금액이었던 무려 4,200만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 가치도 6억 2천만 달러나 되는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때 상장한 직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무려 25달러까지 올라가며 직원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때 임원들은 만약 주가가 100달러까지 가게 되면 각자 어떻게 할 건지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5달러도 너무 높은 주가였고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100달러까지 갈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마케팅 책임자 댄 비볼리는 자기 다리에 엔비디아 로고를 문신하겠다고 하자 영업 책임자 제프 피셔는 자기 엉덩이에 문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인사 책임자는 자기 젖꼭지에 피어싱을 하겠다고 말했고 젠슨 황 또한 자기 왼쪽 귀를 뚫겠다고 하자 그러자 흥분에 판을 키우고 싶었던 창업자 커티스 프리엠은 자기 머리를 다 밀고 그 위에다 커다랗게 엔비디아 로고를 문신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약속을 한 지 불과 몇 개월 뒤 엔비디아는 100달러까지 돌파를 해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약속을 지켰듯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커티스 프리엠 또한 머리를 다 밀고 커다랗게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당시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는 약 1억 6천만 달러로 약 200억 달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61억 달러였던 애플에 비해 아주 작은 회사였을 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GPU의 말도 안 되는 성공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 3위 시가총액 거의 5천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책에서는 그들이 이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과정마다 얼마나 많은 행운과 또 노력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그 성공을 이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중 그 성공의 세 가지 핵심을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력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없고 빤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바탕에 이게 빠지는 경우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 회사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보통 밤 12시까지도 연구실이나 사무실 대부분이 불이 켜져 있고, 또 주말에도 회사 주차장에 가보면 무슨 토요일 코스트코 주차장 보는 것처럼 차들이 가득한데, 이건 다름 아닌 CEO 젠슨 황의 철학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말하길 이 업계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자신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고, 또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때에도 이곳은 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여 사실상 거의 혹사에 가까운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직원들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대신 젠슨 황은 회사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그들이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내 정치를 없앤 것이며, 또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상사들이 팔을 못 붙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사내 정치는 직원들의 열정을 빨아먹고 기를 죽이는 흡혈귀 같은 너무도 나쁜 요소이며, 또 자신은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부하 직원들만 혹사시키며 갑질까지 하는 상사들 또한 반드시 없애야 할 암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젠슨 황은 회사 초기 때부터 그런 임원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하게 꾸짖고 처벌을 하여, 이후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팔을 못 붙이게 하여 직원들이 사내 정치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불량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일종의 행운의 도움이긴 한데, 바로 쿠다라는, 말하자면 엔비디아만의 고유 개발자 툴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이걸 자신들이 만든 그 GPU를 다른 사용자들이 본인들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나중에는 다른 회사의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들어 일종의 커다란 커뮤니티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 최고의 컴퓨터와 비컴퓨터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소통하는 곳이 되어버려, 이제는 이 쿠다 없이는 컴퓨터는 물론이고 로봇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설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툴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최근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초기부터 이 쿠다 커뮤니티에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며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쿠다의 운영 주체인 엔비디아에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GPU가 어떤 스펙이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인공지능 GPU 시장을 거의 80% 가까이 독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책이 좀 두껍다 보니 시간이 좀 있고, 또 이 엔비디아에 대해 정말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 알고 싶은 분들께는, 그리고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는 너무도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담지 못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또 매우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내내 예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성전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미개척 산업에 뛰어들어서, 또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며, 또 다른 누구보다 가장 오래 열심히 일하며 바로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전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우리나라 경제의 엔진이었던 그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여기 엔비디아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그 성공의 가장 기본기들을 잊어 지금 과거의 그 날카로운 엣지를 잃어버리고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이 엔비디아의 성공 스토리를 처음부터 읽으며 따라 올라오는 내내 삼성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예전의 그 철학, 그 엣지를 다시 되살려 다시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화려하게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는 우크라이나 정부 최고 관리 중 한 명으로 금융과 관세를 책임지는 위원회 수장인 비탈리 호무티니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진작부터 위험한 우크라이나가 아닌 안전한 프랑스 남부의 대저택에 살며 람보르기니와 벤틀리를 타며 유럽 최고의 재벌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이분 역시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및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인 유리 이바뉴센코인데,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대저택에 살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를 타며 지난 3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과는 반대로 아주 멋진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사람, 우크라이나의 부패 척결위원회 책임자인 바딤 스톨라인데, 어찌된 게 이분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 처벌하는 대신 안전하고 햇빛 따뜻한 프랑스 남부의 거대한 대저택에 다른 부패 정치인들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 거주하며 마찬가지로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를 몰며 정말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면 세계 부패 정치인 대회에서 챔피언을 먹을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의 부패 수준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참고로 여기 BBC의 기사를 보면, 물론 이건 빙산의 일각이자 이것과 유사한 다른 수백 수천 건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겠지만,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가장 급하고 위험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는 선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원조로 총 10만 개의 박격포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500억 원의 지원금을 급하게 수혈받았습니다. 그 돈은 유럽의 은행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로 직접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이후 단 한 개의 박격포탄도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입금된 직후 그 돈은 즉시 어디론가 다 사라졌고, 그 박격포탄은 아예 구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고로 지난 3년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기준 총 210조 4천억 원이며, 거기에 더해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그것보다 더 많은 25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전장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 구호가 아닌 다 앞서 본 그런 부패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은 지난 3년 유럽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최고의 갑부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지금 러시아랑 싸울 것이 아니라 당장 이런 부패 정치인들부터 먼저 잡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부패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백악관 안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던 그 방송에서 이거 무슨 막장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도저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무대에서는 목격되기 힘든 막장 막말 쇼까지 벌이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오는 다음날 끝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전 종전 소식은 아직까지도 묘연하며, 거기다 더해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까지 열받게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난 158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규모의 반미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이 정도 깽판으로는 아직 우리 지구가 덜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인간 카오스 트럼프는 특히 지금 유럽 전체를 거의 적으로 돌리며 단순히 나토 탈퇴만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러다가 유럽과 미국이 거의 무슨 적대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지금 다들 좀 살짝 미쳐서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리스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국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 중국에서는 한쪽에서는 기어코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바다에서 상륙정 없이 곧바로 전차와 장갑차를 상륙시킬 수 있는 기괴한 형태의 초대형 상륙함을 테스트 중이고, 또 내륙에서는 바로 지난 3월 14일부터 일명 온라인 부과시 금지 정책, 즉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SNS에서 비싼 슈퍼카를 과시하거나 또는 명품 쇼핑 같은 것을 자랑하며 대부분 평범한 중국 인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자 인플루언서들을 때려잡고 있는 데다, 또 멕시코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자 갑자기 각성한 듯 멕시코 최대 카르텔의 두목을 잡아 트럼프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고, 또 세르비아에서는 전 국민의 5분의 1이 거리로 나와 역대급 규모의 반독재 투쟁을 시작한 데다, 또 러시아 푸틴은 지금 종전 이야기가 한참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로 빠지며 평소 안 입던 군복까지 입고 나와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역시 지금 정부가 무려 거의 4개월째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등, 지금 정말 전 세계가 마치 무슨 날이라도 잡은 것처럼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전체가 굉장한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유럽, 특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를 시작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의 세계대전 모두의 개정권을 가진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세계대전에서 크게 깨지고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종로 사채꾼도 울고 갈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배상금을 독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독일 국민들이 이후 약 10년간을 너무도 배고프고 힘들게 지내게 하여 그 분노로 인해 히틀러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해버렸고, 또 그 히틀러가 시작한 세계 2차 대전의 경우 정말 까딱 잘못했으며, 그러니까 당시 독일이 나폴레옹 흉내내며 러시아만 침략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전 세계는 다 영어가 아닌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정도로 당시 독일군의 국력과 전투력은 정말 지구 최강이었지만 행운의 도움으로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 독일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군사나 무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오직 경제에만 집중하며 지난 80년을 조용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독일과 유럽을 자극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러시아가 분명 다시 또 서쪽으로 침공을 해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그 봉인이 풀려버리면서 지난 80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독일의 어두운 자아가 깨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편하게 비를 피하고 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그 우산값을 내놓으라고 하자 다들 각자 우산을 사서 쓰겠다며 지금 유럽에서는 무려 1260조 원짜리 초대형 방산시장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지난 5일 유럽연합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2034년까지 10년간 총 8천억 유로, 즉 우리 돈 1262조 5천억 원을 들여 유럽의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며, 즉 전 유럽 국가들이 최근 있었던 폴란드와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재무장 쇼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신난 곳은 다름 아닌 지금 스스로도 엄청난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독일이 그동안 자국의 무장은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며 자제를 해왔지만 그렇다고 무기 개발까지 멈춘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그랬듯 독일은 지금도 역시 미국, 한국, 프랑스와 더불어 전 세계 최강 무기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엄청난 시장에다 커다란 숟가락을 올려 거의 확실하게 최대 수혜를 보게 될 국가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이자 그리고 K9의 경쟁자인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만드는 라인메탈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1889년 최초 설립된 이후 세계 1, 2차 대전 후에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독일 라인메탈의 주가입니다. 거의 무슨 엔비디아 주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아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도 엄청난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호황이 이전보다 몇 배 또는 그 훨씬 이상이 될 정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정말 오랜만에 여야 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합의하여 독일의 국방비 증액과 또 그로 인한 GDP 대비 최대 상한선 조정 법안에 사이좋게 합의하며 이제 약 660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국방비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독일에서 곧 엄청난 규모의 무기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공장이 부족하자 이번엔 또 무려 폭스바겐이 나서서 자기들 공장 중 일부를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라인메탈과 협의 중에 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130개의 대형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인력만 약 70만 명에 가까운 초대형 제조업체입니다. 게다가 폭스바겐은 지난 2차 대전 때에도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 등 온갖 종류의 군사 무기를 제조한 경험이 출중한 곳으로 현재 독일 내부에 있는 일부 공장만 군수 공장으로 돌려도 라인메탈의 생산력은 단기간에 지금의 몇 배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민 파퍼거 라인메탈의 CEO는 말하길 유럽의 재무장 시대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성장의 시대가 예상된다며 2030년까지 유럽 전체의 국방비는 약 1조 30유로 정도 될 것인데 라인메탈은 그 가운데 약 25%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차기 독일 총리인 프리드리 메르츠 또한 아주 간략하게 독일이 돌아왔다며 군사강국 독일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또 독일은 앞으로 징병제 또한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유럽 각국으로부터 라인 메탈을 향해 엄청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문을 해야 빨리 무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늦어질까봐 마치 우리나라 샤넬 롤렉스 오픈런 수준으로 지금 급해진 유럽 국가들의 주문으로 인해 독일 라인 메탈은 창업 이래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인 메탈의 밝은 미래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라인 메탈이 만드는 모든 무기를 다 만듭니다. 그것도 더 빨리 또 더 싸게 만들어주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뭐든 다 맞춰줘서 한번 거래하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한 그 사랑의 블랙홀 고객 서비스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의 단체 재무장 움직임은 라인 메탈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 거의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 그러니까 지난 폴란드 대박은 그냥 애퍼타이저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그것보다 10배 아니 수십 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초대형 기회가 우리나라 방산산업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타이밍. 즉 물론 원래도 예쁘고 또 노래도 정말 잘하는 가수였지만 해리가 그 응 한 방으로 오늘날 해리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방산산업에게도 그 응의 기회가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라의 시스템 그리고 각 방산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국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나라의 방산 및 경제적 성공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 약 몇 년간 폴란드 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형 방산 판매를 성공적으로 치러왔고 또 그 후기들 역시 한결같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이 이보다 더없이 좋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빨리 정부를 비롯해 관련된 산업 모두 목표와 전략을 잘 정비해서 총력전을 준비하면 이 방산 산업에서의 성공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금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디 우리 예쁜 해리 누나의 소중한 길을 받아 우리나라가 잘 준비해서 이 커다란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